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저랑 동생은 도망 나왔는데 부모님은 아직 집 안에 있어요. 야마나시현 고우시 지방법원은 19살 때 살인을 한 남성에게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미성년자에게 첫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소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 최초의 특정소년 사건으로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특정소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8세와 19세의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으로 성인의 기준은 18세 이상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아직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특정소년으로 분류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해졌고 1년 이상의 금고형일지라도 죄질에 따라 특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새벽 3시 야마나시현 코우후시의 한산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범인의 인상착의는 중간 정도의 키와 보통 체격,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정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 7시쯤 관할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 남성의 정체는 정시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소년 엔도 유키였습니다. 피해자이자 유족이기도 한 17세 소녀 A는 용의자의 정체에 경악합니다. 그는 같은 학교의 학생회장이었고 소녀 A 역시 학생회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둘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엔도는 이전부터 소녀 A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학생회에서나 마주칠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엔도의 친구는 소녀 A가 너를 존경하고 있다더라는 말을 전합니다. 엥? 정말?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 갑자기 엔도의 가슴에 그녀가 꽂혀버립니다.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존경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녀에 대한 호감은 한순간에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소녀 A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 아이돌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돌의 사진과 굿즈를 전부 처분해버리고 그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 종일 그녀에 대해 상상해가며 지멋대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학교에서의 엔도는 성실하다는 평판이 있었던 반면 성격이 어두워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수업 태도는 좋았고 필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의 성적은 항상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학생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그해 입후보한 학생이 엔도 혼자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는 머리를 투블럭으로 자르고 눈썹을 정리하는 등 이미지 변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인 9월 말 엔도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그녀를 위해 티파니 매장에 들러 목걸이를 구입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적잖이 부담이 갔을 법한 고가의 선물을 들고 학교 주륜장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그는 수줍은 듯 에메랄드색의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우리 사귈까요? 좋아해요. 그녀는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당황해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일단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도 승낙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 그녀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녀도 자기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인지왜곡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에게 있어 엔도는 학생회에서나 마주치는 학생회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말조차 전원일 뿐 그녀가 직접 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별다른 의미 없이 내뱉은 사교적 멘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다음날 그의 교실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교실까지 찾아온 그녀를 보며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엔도. 서로 아직 잘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사귀는 건 좀 그래요. 기대와는 반대로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학교에서 마주해야 할 얼굴이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우회적인 표현으로 거절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머릿속이 꽃밭이었던 그는 그녀의 말을 달리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나에 대해 많이 알게 해줘야겠어. 그날부터 틈만 나면 메시지를 보냈고 선물 공세를 해대며 밥 먹으러 가자고 질척댔습니다. 그녀에게 비친 그는 문자 폭탄과 막무가내로 선물을 보내는 스토커일 뿐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하니 적당히 응대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눈치 없는 엔도는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그의 문자폭탄과 선물 공세가 부담스럽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드디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던 엔도와 안 그래도 싫은 상대가 자신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말을 가만히 들어줘야 했던 소녀 A. 대화의 주제도 템포도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한 소녀 A는 집으로 돌아와 확실히 거절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날 소녀 A는 역시 안 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라인 아이디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디가 차단된 것을 몰랐던 엔도는 연이은 문자로 그녀에게 대화를 재촉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고 계속 미독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자 그도 자신의 아이디가 차단되었음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히 나를? 가만 안 둘 거야. 저걸 납치하고 X반에서 나를 평생 못 잊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에 대한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만 갔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그는 홈센터로 가서 그녀를 고문할 때 쓸 목적으로 펜치와 모총, 과도 등을 구입합니다. 범행 후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침구와 각종 생필품도 구입했습니다. 은신처도 미리 정해두었는데요. 자신의 조부모가 살았던 빈집에서 숨어 지내기로 했고 식료품과 생활용품도 미리 옮겨놓았습니다. 거의 학교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엔도였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결석까지 해가며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는 범행 도구를 가방에 넣고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다른 남학생과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눈이 돌아간 엔도.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내 프로포즈는 거절해놓고 딴 남자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가만 안 두겠어. 쟤는 진짜 용서가 안 돼. 그녀를 미행하면서 더욱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X이 보는 앞에서 가족을 모두 죽여야겠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상 너도 그 정도의 고통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X의 가족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납치해서 고문하고 해야겠어. 불을 지르면 증거도 없어질 거야. 그는 플랜을 수정했고 다시 홈센터로 가서 도끼와 라이터 오일, 라이터까지 구매합니다. 사실 그녀의 옆에 나란히 걸어가던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엔도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결심했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 2021년 10월 12일 새벽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을 노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1층에 잠겨진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뒤 유리를 깨고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집 안으로 침입한 그는 1층에 있는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그 방은 그녀의 부모님 침실이었고 부모님은 그가 침입한 사실도 모른 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부부를 도끼로 마구 내려칩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동생 14세 소녀 B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엔도와 마주쳤고 엔도는 그녀를 보자마자 도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아 2층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엔도는 다시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과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엔도의 집요한 공격에도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경찰에 알리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화기로 110번 신고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연결되었을 때 몇 마디를 하시고선 응답이 없으셨던 걸로 보아 신고 도중에 사망하신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엔도가 소녀 B를 곧바로 뒤쫓아가지 않았던 것은 부모님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얼마든지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녀 B는 2층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둘은 2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자택과 500m 떨어진 편의점을 향해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 사이 110번의 신고를 했는데 이 통화 기록은 공판에서도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에 진정하라는 말에 집에 강도가 들어 불을 질렀고 엄마 아빠는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두 자매가 도망간 것을 인지한 엔도는 도주를 결심하고 집 밖에 설치된 9개의 가스통 주변에 준비해온 라이터 오일 3통을 뿌린 뒤 불을 붙입니다. 신고한 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집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부부의 사체에서는 도끼로 공격당한 횟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0회 이상이었으며 예기에 의한 손상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화재가 있기 전에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장소를 나와 도주하는 엔도, 불심 검문을 당하지만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7시
엔도는 차를 몰고 사건 현장과 30km 떨어진 미노부초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경찰관 주재소로 자진출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새끼손가락이 골절돼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그는 반성문이라는 메모도 들고 있었습니다. 엔도의 어머니는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어 실종 신고를 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마침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코우 지검은 우선 그의 형사책임 능력을 가리기 위해 3개월간 감정유치를 실시했습니다. 엔도에게 정신적인 질환은 없지만 행위장애와 애착장애, 복잡성 PTSD 소견이 보인다면서 가정환경 때문에 공격적인 성격이 형성되었을 것 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11일 그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코우 지검은 당일 형사처분 상당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해 가택침입,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4건의 혐의로 코우 가정재판소로 송치했습니다. 코우 가정재판소는 심리 후 같은 해 4월 4일 코우 지검으로 역송치합니다. 코우 지검은 4월 8일 코우 지법에 기소했고 동시에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2002년도 야마나시현 중앙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내성적인 성격의 평범한 아이였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폭력이 오고 갔으며 가끔 칼이 등장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엄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아버지는 온수기 2대를 훔치는 바람에 절도죄로 검거되었고 그 소문은 엔도의 학교까지 퍼져 그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엔도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옵니다. 어머니는 금방 재혼하셨고 계부와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부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지만 성격이 까다로웠고 어머니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엔도가 6학년 때 동생이 태어났고 집이 좁다는 이유로 옆집을 빌려 엔도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단란한 가족의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혼자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계부의 폭력과 어머니의 과보호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그는 성장해 나갑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등교 거부아가 되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소년임에도 소년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실명 공개에 회의적이었던 몇몇 언론들도 첫 공판 이후에는 판결 내용의 중대성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코우 지법에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은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21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삭발한 모습의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한 엔도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머리를 숙인 채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라온 환경을 재판장에서 읊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엔도는 그런 어머니의 호소를 듣기 싫었던지 양손으로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소녀 A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법정에서 그를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실에 마련된 비디오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그의 자라온 환경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선 측은한 마음도 있지만 그게 저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제 가족이었나요? 어떤 말도 반성도 없는 그를 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인기척이나 남자 목소리만 들어도 겁을 먹고 불면증에 시달려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죽음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갔었어요. 그래도 언니를 남겨두고 죽을 수 없어서 죽을 힘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어두워지면 범인이 공격해오는 것 같아 안정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엔도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엄마한테 폭언을 듣는 것도 싫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쳐있을 때 마침 교제를 거절당한 거랑 맞물리는 바람에 현실에서 도망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나를 평생 못 잊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왜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냐는 변호사의 물음에는 그게 저한테 유리하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부부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이와 본사건을 지휘한 경찰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부부의 사인과 사체의 상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엔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1월 18일
판결 공판이 열립니다. 코우 지법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살해의 계획성과 소녀 B에 대한 살인미수가 성립되었고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저해되었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는 없으며 사건 당시 완전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로는 강고한 살해 의지를 가지고 저지른 집요하고도 잔인한 범행임의 갱생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고 범행 당시 19세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해 2월 1일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엔도가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항소기한이었던 당일 24시가 넘은 2월 2일 0시 그의 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로 돌아갈 마음은 없고 삶에 집착도 없다. 빨리 사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소 취하의 이유였습니다.